다음 이제 14장입니다. 14장은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됐는데, 유가증권이 주식채권이고요. 채권은 곧 사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채를 복습하는 기분이 들 것이고, 주식은 뭐 공부한 적은 없고요. 금융자산은 뭐냐 이거지. 일단 정의부터 보자. 그래서 금융자산의 정의를 보기 전에 금융상품의 정의가 있는데, 이 문장은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맞는 문장으로 받기는 뭐 낼 게 없죠. 뭐 틀리게 될 건덕지가 없습니다. 정의 자체가 쉬운 건 아닌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일단 얘를 아셔야지. 금융자산, 금융부채. 뭐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은 얘는 현금하고 뭐 주식하고 뭐 각종 채권. 채권은 뭐 받을 돈이고, 뭐 주식은 주식이고, 현금은 뭐 아시죠?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고, 얘는 각종 채무, 갚을돈, 뭐 매일 채무, 미지급금, 뭐 차입금, 사채 등등등. 그리고 채권은 뭐 매출 채권, 미수금, 뭐 대여금 등등등. 그래서 정의가 아주 골 때리는데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금융상품이란 어느 한쪽에는 금융자산 발생시키는 동시에 어느 한쪽에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 발생시킨 계약을 말한다 그러는데, 지분상품도 두 가지로 쓰여요. 얘는 어떨 때는 주식을 지분상품 쓰고, 어떨 때는 주식 발행자 입장, 자본금을 지분상품 쓴다. 다시 중요한 거 아닌데, 지분상품이 어떨 때는 주식을 얘기한다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떨 때는 주식 발행자 입장에서, 주식 발행하면 차발의 현금 때문에 자본금이니까 자본금을 얘기한다고요. 그래, 한번 보자. 제가 그림을 써놨으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금융자산, 어느 한쪽은 금융부채나 지분상품 발생시킨 그러한 계약이 금융상품이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어. 저건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 되겠지. 얘가 이거고요. 이거는 뭐 금융자산의 일부고. 그 다음에 내가 채권을 샀어. 저는 채권을 발행한 거니까 사채가 되겠지. 이놈의 뭐 하나의 뭐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각종 채무, 됐죠? 뭐 그러한 상품을 갖다가 금융 상품인데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그냥 나와봤자 맞는 문장. 그래서 이제 금융 자산하고 금융부채 있는데, 일단 지분 상품은 말했어요. 주식 발행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본금이 될 거라고. 또 중요한 거 아닌데, 여기서는 다음 점 금융자산 아닌 것은, 금융부채 아닌 것은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정리했잖아요. 아까. 여기다가 하나 더 쓰면 뭡니까? 현금. 현금은 항상 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고, 굳이 말하면 여기가 뭐 각종 채권이고, 이거는 이제 주식이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 상품이니까 주식이라고. 그럼 제가 지분 상품이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얘기할 때도 있고, 주식 발행자 입장에서 자본금 말할 때도 있다 했었잖아요. 어쨌든 이건 주식이고, 이거는 각종 채권이죠. 채권 아시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채무 상품은 우리가 말하는 회사채 그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회계는 내용도 더럽게 어렵지만은 참 용어들도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채권이 어떨 때 넓은 의미의 채권, 받을 돈을 의미하고, 어떨 땐 좁은 의미의 채권을 말하는데, 여기 좁은 의미의 채권, 회사채 취득할 때 그 채권이네.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잖아요. 그 취득하면은 채권 샀다. 그 좁은 의미 채권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채권. 그 다음에 각종 채무. 그래, 채무인데 이 정도는 뭐 회계 원리 수준에서 다 커버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시험에 한두 번 나온 적 있어요. 다음 중 금융자산 아닌 것은, 금융부채 아닌 것은.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데, 수업 목적상 우리가 뭐 회계사 시험 뭐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아주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제가 제끼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기에는, 그런 걸 다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 실제로 회계사 책은요, 이 책이 지금 대충 한 뭐 800페이지쯤 되잖아요. 곱하기 2거든요. 이런 게 지금 2권이 있는 거야. 중급 회계가. 원가도 뭐 곱하기 뭐 2배 또는 그 이상이고 해서, 그거를 우리 관평 관세에 맞춰서 축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회계사 강의를 들으세요. 그럼 뭡니까? 뿌듯하겠지. 대신에 망하는 거지. 왜냐? 회계는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겠지만은 다른 과목에서 망할 거 아니냐.
시간이 우리는 뭐 60시간? 뭐 거기는 뭐 60시간. 잠깐만, 60시간 맞나? 그렇죠. 재무회계만 봤을 때 60시간. 근데 그쪽은 딱 곱하기 두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2배. 책도 2배, 강의도 2배. 그래, 현금. 그 다음에 지분상품, 주식. 그 다음에 현금 등을 수취할 권리. 그게 각종 채권이죠. 받을 권리. 채권, 각종 채권. 그래서 뭐 매출 자금, 미수금, 대여금, 회사채 채권. 오케이, 됐네. 제가 아까 현금, 주식, 각종 채권 했었잖아요. 밑에부터는 다 이제 파생 상품 쪽 얘기니까 사실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낼 수 있는 또 건덕지가 있으니까 출제하는 사람은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니들이 뭐 파생 상품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뭐야. 기준서 나왔으니까 내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다만 포인트 뭡니까? 유리한 조건의 어떤 권리. 유리한 조건으로 뭐 교환을 하게 한 뭐 권리인데 파생 상품이라는 뭐 옵션, 수합, 뭐 선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그런 거 공부하지 않거든요. 뭐 통화 선도 계약인데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야 자산이라는 게 네가 옛날에 말하기로 미래 권리라고 했잖아. 부채는 미래 의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권리. 그럼 자산. 왜냐면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이게 금융부채다. 그럼 틀린 문장이고 유리한 조건에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 권리니까 자산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목마르다 하나 더 하겠다 하면은 수취할 자기지분상품. 자기지분상품이 자기 주식입니다. 지분상품 주식이기 때문에 수취할 자기 주식이다. 그럼 수취할 뭐야? 권리를 말하는 거지. 수취할 권리. 이것도 파생상품 쪽이니까 아실 필요 없고 그래 수취할 권리니까 자산이다. 이렇게 만약에 인도할 자기지분상품하면 인도할 의무니까 인도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인도할 자기지분상품하면 그때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금융부채 이렇게 나올 거예요. 6박스 비슷한 게 금융부채에서 또 나올 거니까 수취할 권리니까 자산이고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은 줄 의무니까 부채다. 금융부채다. 그렇게 요령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부채 나온다 했었죠. 불리한 조건의 의무. 역시 이건 파생상품 쪽인데 우리는 의무니까 부채다. 그리고 결국은 현금 등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니까 이게 각종 채무지 뭐 각종 채무에서 예시로 쭉 몇 개 써놨고 오케이 됐고 그 다음 난 목말하다 하나 더 하겠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데 말했잖아요. 인도할 돼 있으면은 인도할 의무니까 인도할 자기주식 자기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의무니까 부채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됐어요? 뭐 그 정도면은 최대치로 공부했다 보실 수가 있고 아무튼 시험이 어렵게 냈을 때 말문제 어렵게 냈을 때 요 박스하고 요 박스 섞어가지고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금융자산의 분류 뭐 순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강의할 거기 때문에 이쪽 안 했는데 뒤에 거부터 해. 뭐 그게 좀 종종 있을 거예요. 그건 뭐 그냥 쭉 페이지 잘 적어놨으니까 잘 쫓아가시면 되고 다 제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냥 쫓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상품 채권이고요. 지분상품 주식입니다. 채권은 계정 과목 3개고 주식은 원칙적으로 계정 과목 하나 더. 뭐 이런 거요. 현금으로 특성하고 사업 모형을 고려해서 뭐 계정 과목이 정해진다. 채권이라고 하는 건 원리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지금까지 뭐 사채 공부했고 사채 갖고 채권이니까 아니 그 사채 취득하면 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금 이자 다 있잖아. 오케이 됐네. 사업 모형은 뭐냐? 보유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보유 목적. 현금으로 수취 목적. 어차피 채권이 사채니까 우리 캐시플로 다 알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수취 목적은 사실상 만기 보유 목적이다. 기준서에 만기 보유 목적이라고 쓰이지 않았지만은 실질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기준서는 이렇게 써 있지만 그게 현금을 쭉 받아먹겠다는 얘기가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만기 보유 목적이고 그때는 상각 그 원가 뭐 측정 금융자산 해서 아주 이름 아주 짜증나죠. 예, 삼각원가 영어로 약자 쓰면은 A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영어로 하겠죠. 뭐 제가 뭐 영어 좋아해서 영어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영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외국 나가도 한마디도 안 해. 자, 일단 와이프가 다 알아서 하니까 와이프를 비서처럼 써먹는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요. A씨 삼각원가. 삼각원가 뭡니까? 현재 가치 할 때 그 장부가. 그러니까 우리 사채 할 때 뭐 곱빼기 했었던 그 장부가 있잖아. 그게 뭐 삼각원가. 그래서 만기 보유 목적이면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현금으로 수취할 생각도 있는데 엔드 중간에 팔 생각도 있어. 이건 사실상 장기 투자. 그러니까 일단 1년은 최소한 보유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뭐 받을 생각이 있는데 중간에 팔 생각도 있어. 그럼 1년 이후에 팔겠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상 장기 보유 목적, 장기 투자 목적이다. 장기 매매 목적, 장기 투자 목적이다. 소위 말하면 장투. 그랬을 때는 뭐냐? 기타 합법과 선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데 영어로 FVOCI 금융자산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영어로 쓸 거예요. AC 금융자산, FVOCI. FV는 이제 fair value 할 때 공정가치고 fair value. 일단은 영어 참고로 나올 겁니다. OCI는 뭐 기타 합법과 선익이에요. 뭐 other, 뭐 comprehensive income인데 뭐 알 바 없고. 그래서 조만간 뭐 영어로 한번 살짝 뭐 지나갈 건데. 그래서 이제 공정가치로 뭐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선익을 뭐 기타 합법과 선익하겠다 뭐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죠. 나머지 사실상 뭐냐? 제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우리가 이해 목적상 중요하다 했는데 만기 보유 목적이고 1년 이후에 팔겠다. 장기 투자 목적. 나머지 뭐겠습니까? 1년 내에 팔겠다. 단기 매매 목적이다. 사실상 단기 매매. 단타 치는 거 있잖아요. 주식 채권만 단타 치는 거. 뭐 그런 단기 매매 목적. 그들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데 계정 과목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험은 실제로 한국말로 나오지. 한국말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기엔 제가 너무나 힘들잖아. 강의할 때. 그래서 FVPL 금융자산 이렇게 할 겁니다. 공정가치로 뭔가 평가를 하는데 평가 손익을 PL이 profit, 여기 PL이 profit or loss에서 뭐 조만간 보게 될 텐데 뭐 단기 손익입니다. 영어는 시험에 안 나오고 다 한국말로 나올 텐데 제가 강의할 때는 영어로 하겠다. 너무나 이름이 길고 그냥 뭐 짧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쓸데없이 길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끼들이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금융 상품이라는 게 정말로 가장 개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옛날엔 참 간단했는데 뭐 복잡해졌죠. 이름이. 지금 뭐 이름만 살짝 구경하는 것이 뭐 이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뭐 각각 예제를 풀어봐야 느낌이 올 거고요. 그다음 지분상품 주식이죠. 주식은 뭐라 됐습니까? 일단 현금으로 원리금 이런 개념이 없잖아. 주식의 원금하고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주식을 샀다? 끝인 거지. 원금 이자 개념이 없잖아. 만기도 없고. 사업모형 기타 목적이니까 아까 제가 요 기타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상 단기 매매 목적. 그래서 우리 주식은 그냥 1년 안에 팔라고 샀다라고 간주해버리겠다. 간주해버리겠다는 얘기는 그냥 약속하겠다는 얘기고 야 그러면 또 예외도 있겠네. 맞죠? 예외가 나오겠죠? 어쨌든 주식은 얘네가 그냥 무조건 1년 안에 팔라고 샀다라고 간주하겠고 그럼 아까 여기처럼 FVPL 금융자산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다 아까 한 겁니다. 참고로 뭐 영어는 뭐 어멀타이즈드 코스트에서 AC에서 이게 삼각 원가의 뭐 H인데 영어 아실 필요 없고요. 하여튼 현재 가치 할 때도 장부가. 삼각 원가니까 이거 원가예요. 취득 원가 베이스입니다. 다만 취득 원가인데 그것이 뭐 951963이 곱하기 뭐 1.11 빼기 10만 원에서 뭐 966199 되고 또 곱하기 1.11 빼기 10만 원에서 그다음에 981143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곱빼기에서 했던 그 숫자. 그건 다 원가 베이스입니다. 그건 공정가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뜻은 다 했으니까 됐고 뭐 fair value FV 그 다음에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 우리 OCI가 기타 합법과 선익입니다. 기타 합법과 선익이 장기적인 평가 선익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평가 선익, 기타 합법과 선익 하겠다. 그 다음에 AC 금융자산이나 FV OCI로 하는 게 아니라면 뭐 하나 남았잖아요. 그럼 뭐 당연히 FVPL이 되겠지. 그래서 PL은 이제 profit 이익이고요. loss 손실입니다. 그래서 PL이 단기 손익을 말하는 거예요. 단기 손익이 단기 이익 손실을 합친 거잖아. 그래서 뭐 영어는 다 참고사항이고요. 한편 예외가 있다. 채무 상품 중 채권이겠죠. 상각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그 다음에 기타 합법과 처지. 그러니까 AC 금융자산과 FV OCI 금융자산은 단기 손익 인식을 지정이 뭐냐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 소리입니까? 야, 우리가 사실상 만기 보유 목적이고 장기 투자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FVPL 금융자산으로 선택적으로 회계처할 수 있다. 예외상. 지분 상품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닌 금융자산 뭐겠습니까? 장투죠, 뭐 장기 투자 목적. 그러니까 1년 이후에 팔겠다. 장기 투자 목적일 때는 FVOCI 금융자산을 역시 선택의 지정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의 경우에 장기 투자할 때는 FVOCI 금융자산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다 어려워요. 쉬운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뭐 쉬운 데가 진짜 뭐 현금성사상 얼마냐 뭐 그 정도 처음에 공부할 때 야 왜 이렇게 쉽네 뭐 그 느낌이 있고 나머지는 다 어려운데
예,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또 과락률도 어마어마하고요. 금융조사는 계약 당사자가 될 때 인식한다. 인식이라는 게 결국 회계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주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문장이다. 뭐 낼 게 없잖아. 뭐 계약 당사자가 될 때 인식한다. 뭐 어쩌라고 뭐 이런 거고. 또한 금융조사는 최초 인식일과 인식일이 최초 취득일이니까 사실상 취득시겠죠. 후속 측정, 뭐 결산시를 말할 건데 모두 다 공정가치가 원칙이다. 그래서 취득시뿐만 아니라 뭐 결산시도 다 공정가치, 그게 원칙이. 원칙이라는 얘기는 또 예외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원칙은 다 금융조사만큼은 공정가치로 하자라고 약속이 돼 있다. 그리고 그 금융조사는 사실 뭐 현금하고 뭐 채권하고 주식이니까 뭐 현금은 이미 배웠으니까 현금은 뭐 현금 자체가 공정가치니까 필요 없고 그럼 결국 주식 채권 다 공정가치가 원칙입니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금융조사는 대학 당사자가 될 때 인식한다. 뭐 아까 봤던 문장이고 다만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의 경우에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를 한다 해서 이건 뭐 중요한 문장 아닙니다.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의 경우는 어떤 시스템으로 인한 매입 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뭐 컴퓨터로 하신 분도 있지만 핸드폰으로 하신 분도 있잖아요. 손으로 까딱까딱 하면서 주식이 사고 팔려고 할 텐데 뭐 그런 거지. 시스템으로 매입 매도가 이루어질 때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을 하거나 제거. 인식은 재무제표에 꽂아놓는 게 인식이고 제거는 이제 장부에서 제거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것을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한다는 건데 이것도 중요한 문장이 아니다. 네, 금융조사는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래 알고 있어. 그렇게 아까 봤었잖아. 일반적으로 최초 인식 시 금융조사의 공정가치는 거래 가격이 금융조사의 거래 가격인 뭐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다. 현금을 100을 주면은 현금 자체는 뭐 당연히 공정가치가 될 것인데 이거는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지. 현재 1년 뒤, 2년 뒤, 3년 뒤인데 내가 만약에 주식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주식을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렇게 외상으로 사기로 했다 칩시다. 그런 경우가 실무상 없겠지만 그러면 요놈의 이제 현재 가치 시장에서 10%를 했을 때 만약에 현재 가치가 240이면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요게 사실 공정가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공정가치, 현재 가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인데 현금을 줬으면 그 자체가 공정가치인데 만약에 그 외상으로 사게 되면은 공정가치가 240이고 그럼 240이 그러면은 공정가치 그럼 그것이 자산가액이 된다 이런 얘기, 취득원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현재가치 개념을 많이 해봤으니까 만약 기계장치를 샀을 때도 내가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100 주고 샀어? 명목상 300이지만 그놈의 현재가치 240이면은 차변에 기계장치 240 합니다. 그게 차량이야 라고 하더라도 240 하는 거고 금융자산도 마찬가지로 땡겨가지고 현재가치에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또 유의적인 중요한 이자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때는 거래가격 측정한다. 만약에 이게 금융자산인데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개월밖에 안 돼. 3년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야 그냥 뭐 현재가치 하지 말자는 얘기지. 현재가치 이런 거 하지 말자 이거지. 왜냐면 현재가치라고 하는 건 항상 장기성 채권 채무. 기본적으로 캐시플로가 1년 넘어갈 때 현재가치 우리 회계에서 하기로 약속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캐시플로가 1년 안 넘어가면은 야 그냥 뭐 명목상회금으로 하자 이런 얘기죠. 그게 뭐 기계장치든 뭐 금융자산이든 뭐든 간에. 그 매출채권이 중요한 이자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란 얘기는 결국 캐시플로가 1년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거래 가격 100 명목상의 금액으로 그냥 하겠다 이런 겁니다. 즉 매출채권은 단기 채권이기 때문에 유의적인 금융요소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치 하지 말고 실제 거래 가격 요 300 자체로 그것이 뭐 매출채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뭐든 간에 모든 자산 다 마찬가지다. 거래 가격, 거래 원가, 이제 거래 원가는 이제 취득 시의 수수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거래 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 가산해서 측정한다. 다만 FBPL 금융자산은요 거래 원가가 비용이다라는 것인데 이게 취득 수수료, 취득할 때 수수료 말하는 거잖아요. 야 그럼 취득 부대 비용이잖아. 근데 우리 회계는 취득 부대 비용 뭡니까? 자산. 원래 예외가 없었죠. 하지만 딱 하나 예외가 개정이 돼서 생긴 것이죠. 물론 최근 개정은 아니고 어쨌든 옛날 옛적에는 다 뭐 취득 부대 비용 다 자산이었는데
얘는 비용이다 이거죠. 뭐만? FEPL 금융자산. FEPL 금융자산은 그냥 수수료, 비용 처리하고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쟤는 뭐길래 왜 뭐 개정이 된 거냐? 옛날 옛적에는 십몇 년 전 다 거기도 자산이었는데. 걔는 일반적인 자산이 아니라 뭐 이 단타 치는 거거든요. 우리 뭐 주식할 때 막 사고 팔고 정신없이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잖아. 특히 이제 젊을수록 그런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자산이 아니다. 조만간 장부에서 삭제될 자산인데 취득 부대비용 하지 말고 그냥 비용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별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뭐 계산 문제 할 때, 뭐 말 문제 할 때 당연히 잘 나올 수 있죠. 야, 그럼 공정가치 가산해서 측정한다. 그건 뭔 소린데? 우리가 어차피 뭐 금융자산 중에서 세 가지 공부하는 거잖아. 알고 보면은 주식 채권 중에서 AC 금융자산, FVPR, FVOCI 그 세 가지 계정 과목 공부하는 건데, 그러면 FVOCI하고 AC 금융자산 취득 부대비용을 자산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야, 여기 자산 처리한 얘기가 없잖아. 공정가치 가산이라 됐는데 그럼 그게 왜 자산이냐? 아까 최초 인식할 때든 후속 측정이든 다 공정가치 측정하는 거니까, 야,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 측정하는 얘기가 그 공정가치 자산이 그 공정가치 자체가 지금 자산인 거잖아. 그 공정가치 가산한다는 얘기가 자산을 플러스 시킨다. 취득 부대비용 자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기준서는 못 알아먹게 써 있습니다. 못 알아먹게 써 있는 기준서를 제가 지금 해석해 드리는 거고, 정말 미친 듯이 짜증 나는 거죠. 야, 그냥 뭐 자산이다 비용이다 하면 참 좋은데 걔네들은 어떻게든 짱구로 굴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 그 자산이고 비용이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AC 금융자산과 FVOCI는 자산이야. FVPL은 비용이야 이런 뜻이죠. 방금 한 얘기입니다. FVPL 금융자산은 취득 부대비용을 수수료 비용 처리하고 끝내고, AC 금융자산과 FVOCI는 자산에다가 플러스 시킨다는 얘기죠. 취득 부대비용 수수료를. 잠시만요. 어디까지 할 것이냐. 네, 그럼 거래원가 보시죠. 처분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별도로 비용 처리 안 하고 처분 대가에서 차감한다. 그래서 처분할 때도 수수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도로 비용 처리 수수료 안 하고 여기다가 처분 손익에다가 반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처분이익이 있으면 처분이익에서 까면 되는 거고, 아니면 처분 손실에 가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처분 손익에다가 가감한다. 처분 손익에다가 가감한다 이런 뜻이에요. 처분 손익에 가감한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쭉 정리한 거죠. 제 책은 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어떤 책보다 표가 많다. 최초 측정할 때 공정가치 측정한다 라고 했었고, 거래원가도 역시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아까서 뭐 일반적으로 뭐 현재가치 금액을 떠올리시면 된다 했었고, 만약에 매출자산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뭐 매출자산도 다 금융자산이겠죠. 어차피 뭐 금융자산이 뭐 각종 채권, 뭐 주식, 뭐 현금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중요한 이자에서 포함하지 않으면은 뭐 공정가치 안 하고 그냥 거래 가격으로 명목상의 금액을 한다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원가에 비했을 때 공정가치 가산이 결국 취득원가 가산, 자산을 의미하는데, FEPL 금융자산은 비용이다. 수수료 처리한다. 뭐 그런 얘기였죠. 했던 걸 쭉 박스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쉴 텐데, 취득 시에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처분 시에 수수료가 있는 거잖아. 거래원가. 거래원가 수수료라고요. FEPL은 비용. 나머지는 공정가치 가산, 결국 자산. 그다음 처분할 때는 처분 대가에서 차감이니까 결국은 처분 손익에서 조정한다는 얘기. 말했잖아요. 아까 대분의 현금에다가 차분에는 처분 손익에서 조정한다. 그래서 처분 손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별도로 비용 처리는 아니다. 여기까지. 후속 측정은 여기부터는 쉬었다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